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다시 해야 되겠죠? 네, 열심히 해봅시다. 네. 환경운동가로서 저랑 같이 여주 이포보도 만나고 정말 사대강을 막으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던 운동가셨어요. 근데 이제 환경운동가 분도 이제 정치로 나가는 이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가 정치 초년생들한테는 좀 매서워요. 많이 느끼시나요? 예, 아무래도 조직도 없고, 돈도 네. 없고, 오로지 두 발과 가슴의 열정만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남보다 두 배를 뛰어야 이제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전 제대로 인사도 안 드렸는데, 되게 안 시켜주실런가요? 최승구 은평을에 나오시는 후보님이십니다. 여러분, 짝짝짝짝!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을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최승구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은평을이 어딘지 아세요? 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장상 후보 나왔던 것처럼 작년에 6.2 지방선거 때 은평이 엄청난 욕을 먹었었습니다. 아닌데 작년 나오면 아니고 안 재작년에 되는데 7.28 보궐선거 때. 네, 7.28 보궐선거였나요? 그래서 좀 난리가 났었고 되게 안타까운 지역이고 또 이재호가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이재호 후보가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오늘 뉴스를 같은데요. 보니까 이재호를 단수 공천하겠다. 한나라랑 새누리당에서 개혁한다고 하면서 어쩔 수 네. 없나 봅니다. 이재호 후보 나와도 제가 이미 이재호 후보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여론은 또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제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작년 12월 16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을 했어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1월 12일 날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6.3%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재호를 만약에 지금 이제 조사한다면 아마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승구 후보님이 이제 가끔가다 메일로 아니면 지금 페이스북도 하시잖아요. 예.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저희는 환경운동 20년 했지만 정치인으로는 초년생이기 때문에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유권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침 7시부터 지하철에서 2시간 동안 출근하는 사람들 인사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2시간 명함을 이렇게 출근하는 분들에게 나눠줬을 때 몇 명 만날 수 있을까? 연신내역이나 불광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저랑 동행하는 두 사람이 나눠주면 한 1000장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1000명이 제 명함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2000명 이상을 아침 시간에 만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서 낮에는 다양한 모임에도 가고 또 집은 갈 수 없고요. 상가를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상가 방문. 저녁엔 다시 퇴근 인사로 지하철을 가거나 또 주말에는 금토 이런 술집에 먹자골목에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렇죠? 먹자골목에 들어가서 술집 가서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매우 바쁘고 선거 시작하고 나서 지금 2달 정도 지났나요? 벌써 5kg가 빠졌습니다. 5kg가 빠지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신 거를 저도 페이스북에서 많이 뵙고 메일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환경운동가가 정치로 나가는 이 세상이 됐는데 환경운동 하실 때 또 좀 일들이 많으시지 않으셨나요? 사무국장님까지 하셨었잖아요.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이제 4년 하고 활동사무처장까지 사무처장을 한 8년 했었는데요.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비교적 좀 재밌게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2007년 말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는 해입니다. 대운하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전까지는 저희가 운동하면서 많은 것을 바꾸고 또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을 했는데 4대강 사업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길거리 인생이었고, 조계사 앞에서, 시청 앞에서, 국회 앞에서, 또 4대강 강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참, 그때도 쉽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예. 그때, 지금,
조계사부터 4대강 운동 본부해서 많이 되셨고, 지금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 있으셨죠? 예, 그때 저희가 이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4명의 공동 집행위원장이 있었어요. 저랑 오성규 처장, 박진섭 부소장, 그리고 김종남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있었고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임기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좀 하고, 준비하고, 그 일부는 다시 계속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조계사부터 시작한 이 정부 들어서 그 환경운동가 분들의 모습을 저는 처음부터 다 봤거든요. 예. 여주 입포보에서, 네. 여주 입포보에서 참 반대하는 그 분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나이가 있으시니까, 환경운동가 분들은 또 나이가 좀 젊으시니까, 함부로 막 하고, 짐 같은 것도 막 뒤로 보내고, 정말 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도 기자증을 가지고 갔는데도 저도 되게 위험할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 다 수모 다 겪으시면서, 그거 다 받아주면서 환경운동가 분들이 그렇게 싸우셨는데, 저는 그 순간에 느꼈던 게, 나는 환경운동가 하면 이렇게 자연을 지키고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만 내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바뀌어서 잘못되면, 이런 환경운동가들조차도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옆에 계신 최승구 후보님을 뵌 거는 그 이후에 여주 입포보가 끝나고 또 세 분이 여주 입포보 올라가셨다 내려오시고 또 시청 쪽에서 그쪽에서 막 농성을 시작을 하셨을 때 거기에서 어떤 다부진 분이 딱 이렇게 1인 시위 이거 피켓을 들고서 다부지신 분이 딱 계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으시거든요. 되게 똑똑해 보이고 다부져 보이셨어요. 제가 좀 똑똑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똑부러지게 인터뷰도 해주시고 말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환경운동가로서 있다가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사연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20년 이상 환경운동을 해왔는데 저는 환경운동 또는 시민운동이 제 천직으로 알고 20년을 살았어요. 제가 정치를 할 거라는 상상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못 해봤었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3월 초에 후쿠시마에서 핵발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핵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방사능이 날아오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야 될지 말지, 아이들이 마시는 우유 또 우리가 먹는 시금치, 고등어까지도 방사능이 오염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안전하다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분명히 이거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군가가 이런 원자력 문제, 핵의 문제, 또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4대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10월달, 실제로 8월 말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박원순 캠프에 계셨죠? 예, 박원순 캠프에 박 시장이 출마 결심하자마자 캠프에 들어가서 50일간을 같이 뛰었는데, 정말 시민들이 정치를 바꿔야겠구나,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기존의 정치권은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변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고, 시민운동을 하던 우리가 나서서라도 정치를 바꾸고 정말 우리 사회를 한 발 앞으로 전진시켜야겠구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정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저는 이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셨고, 정말 정치가 손 놓고, 자연은 우리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줘요. 자연은 우리한테 먹을 것도 주고,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정말 자연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는데, 정작 우리 인간들은 자연한테 주는 것은 오염과 그리고 파괴,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의 우리 정치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대변할 정치인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정치인으로 나설 수밖에 없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더 덧붙인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동료 중에서 저를 출마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정말 우리 4대강 싸움하면서 길거리고 국회 앞이고 농성하지만 국회에서 우리를 대변해주고 정말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더라.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 정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고 환경도 지키고 또 정말 유권자의 마음을 대변할 텐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승국 너라도 들어가서 그리고 녹색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함께 국회에 가서 이 환경운동을 대변해주기도 하고 생명을 지키고 말 못하는 이 생태계에 있는 무생명들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계속 좀 반대를 하다가 막판에는 일종의 책임감,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이 어렵겠구나. 시민운동, 환경운동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은 가장 정점에 있는 정치가 바뀌어야만이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정말 천직으로 생각해왔던 환경운동보다가도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는 절박감을 느낀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뜻을 가지시고 좋은 뜻을 가지시고 나가셨어도 지금 정치 초년생의 그 정치 가닥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기득권들도 많고 정치 입성 지금 경선도 시작했고 모바일 경선도 시작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정말 정치 초년생들이 정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입니다. 이렇게 국회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아까 그 일본의 원전 얘기를 하셨어요. 그 환경운동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정치인들이 원전에 대해서 어떤가요? 지금 반대, 원전 반대 이런 거에 대한 너무 그런 정치인들이 이야기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는 환경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원자력의 확대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떠나서 원자력 자체가 이제 후쿠시마에서 봤듯이 과거에 체르노빌에서 경험했듯이 한번 사고가 나면 정말 치명적이고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안 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해왔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우리는 이명박 정부는 원전은 안전하다. 한국의 원전은 특히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맞아요.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한국의 경우는 위험함이 훨씬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전 타령만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독일이나 이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 심지어 일본까지도 빠르면 2020년, 또 일본 같은 경우 2050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그만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전 세계적인 대세인데 유독 한국만 안전 타령을 하고 있고 원자력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이런 정말 도덕 불감증, 안전 불감증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도 엄마로서, 아이들 키우는 엄마로서 먹거리의 안전성, 그리고 지금 이명박 초기부터 GMO 유전자 변형 그런 식품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우려도 많이 했고요. 소고기 문제는 말할 나위도 없이 엄청난 촛불의 정황에서 많이 이슈가 됐죠. 근데 솔직히 지금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잘 인식도 못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또 위험하지 이런 걸 또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어렸을 때 최승국 후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그 이야기 들으면 저보다 한 10년, 20년 더 선배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네. 강원도 삼척에 아주 정말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꼴 먹이러 다니고 그리고 정말 학교까지 2시간을 걸어 다니고 이런 정말 산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자랐고 모든 것이 정말 자연과 하나, 사람도 자연과 하나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제가 서울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 왔는데 서울에 있다가 오니까 이제 호흡이 달라지더라고요. 맥박이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그런 속에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공기, 우리가 마시는 공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자연과 접하지 못함으로써 정말 이게 각박해진다고 할까요? 네, 각박해요.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시절
뭐 고등학교까지 강릉에서 그리고 중학교는 건덕에서 다녔는데 그 속에서는 뭐 일상의 그 놀이 자체도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였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이런 시간을 제외하면은 농사일을 거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저희 또래 저희 40대 후반인데 저희 또래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소중한 자연과 함께하는 경험을 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수성, 생태 감수성, 밤에 별을 보고 풀벌레 소리를 듣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지되어 있지만 일종의 이렇게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야생동물을 이렇게 잡기도 하고 예를 들면 토끼도 잡고 꽁도 잡고 이래서 잡아서 이제 먹기도 했죠. 지금은 안 되지만 당시는 이제 자연스러운 거였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그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고 일종의 먹이 사슬 속에서 인간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이런 동물을 죽인다든지 이런 게 해왔지만 지금 보면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정말 필요하지 않고 먹을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생명들을 이제 업수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 함부로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까지도 함부로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또는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꽁도 잡고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았지만 생명 하나하나를 되게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든다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벨 때 큰 나무를 베면 그게 영혼이 있다고 그래서 고사를 지내요. 이렇게 주변 산신께 고사를 지내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무를 베거나 하다못해 무덤을 부모가 돌아가서 산소를 쓸 때도 거기다 죄를 지내고 나서 이제 시끄럽게 할 테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4대강 사업 골프장 만들고 산을 다 까뭉개고 강을 다 죽여도 그런 자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생명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저는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정말 생명을 업수히 여기고 살생도 하고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는 거죠. 네, 세상이 각박해져서 제가 또 현장에서 그 노동자 문제도 많이 현장에 다녔는데 그때 구미 KC에서 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하셨어요. 분신을 하셨는데 그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계시죠. 근데 한쪽에서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있으시대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네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인터뷰를 이렇게 마이크로 드렸는데 이렇게 드렸는데 친구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각박한 세상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아이들이 자살률이 높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이렇게 우리가 소위 개발 돈 이렇게 해서 2% 성장 이명박이 747 공약 한 것처럼 개발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운동가로서 이제 정치에 나오시면서 이 신자유주의하고의 싸움을 또 피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당면에 있는 한미 FTA 관련한 이슈도 같은 맥락일 텐데요. 지금은 새누리당에서는 그것을 역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미 FTA 또는 신자유주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마다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삶을 얼마나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정말 자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잠식당하는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FTA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입증된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우리보다 수배, 많게는 수십 배가 들어야 되고 정말 병원비가 없어서 이렇게 이가 아프면 이를 집에 생리를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거리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국민들에게 검증을 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서 FTA를 체결하거나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논쟁 과정에 있는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날치기를 통과시켰다. 그건 분명히 문제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신자유주의 자체가
좀 사람이 아니라 돈의 가치, 자본의 가치에 따라서 집중한다면 저는 사람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사실 우리의 그 오래된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봐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모든 것이 돈 중심이 되어 왔는데 저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싶고요. 그리고 그럼 대안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안.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논쟁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은 뭐 둘 다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이제 새로운 시도를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우리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세계 최강의 축구팀 어딘지 아세요? 브라질? 아니요. 이렇게 지난해 우승을 했던 브라질도 있지만 그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발음이 잘 안 되는데 FC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이 팀이 여기는 우리나라는 축구팀 아니면 축구구단, 야구구단이 다 대기업이 운영하잖아요. 네, 대기업. 근데 FC 바르셀로나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해요. 그래요? 이 생협이 그만큼 지역사회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의 볼로냐의 경우에는 50대 기업 중에서 15개가 생활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의 임금이 일반 기업보다 2배가 높고요. 실업률도 3%밖에 안 돼요.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본다면 생협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다. 또한 나아가서는 이제 녹색 경제, 저는 이제 녹색 운동, 환경 운동을 해왔잖아요. 쭉 연구해왔던 게 녹색 경제인데, 이 녹색이라고 말하는 예를 들면 에너지 대안을 만드는 방식, 에너지 효율성 넓히는 방식,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독일만 해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실제로 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발상을 전환시키면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른바 녹색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는 거고 지역에 기반한 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건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제 지금 더 발전시키는 건데요. 저는 이제 한마디 덧붙인다면 제가 내일 공심이 제가 내일 이제 민주당 내 면접도 볼 텐데 그때도 그런 좀 무슨 질문이 나올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녹색 경제, 그 다음에 생협 얘기를 하면서 하나 덧붙이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내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이, 서민들이, 특히 99% 서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희망이 있을까?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재벌을 개혁해서 경제가 서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우리 서민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나름의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도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탈리아 볼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평생을 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확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설계, 자녀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과거에는 40대 명퇴였는데 지금 막 30대 되면은 직장을 못 구하고 대학 나와도 취업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제에 대한 고민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 외국에서도 잘한다고 하고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먹거리도 해결이 되고 일자리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정서도 살아나고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에 빠져서 우리 또 특히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게 1위가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그런 책임도 있지만 공부를 너무 강요하는 게 스펙을 쌓으라는 거잖아요. 스펙 쌓고 대학 가고 유학 가서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그래야지 네가 1%가 되고 그래야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는 걸 부모들이 또 압력을 하고 공부 잘해야 된다. 대학 가서 그것도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서민 얘기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젊은이들 얘기를 좀 하면 젊은이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 자기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이 얘기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들이 있는데 요즘 늦은 사춘기가 와서
정말 대화도 하기 어렵고 집에서 무척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일을 하고 나는 그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된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다라는 희망, 또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그랬을 때, 그럼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을 그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자포자기 되고, 그냥 집에서만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목표가 하는데요. 없어지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내놓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보장돼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데, 저는 그 또 다른 기준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돼야 되고, 임금도 저는 고졸과 대졸이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졸업하신 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똑같은 일자리,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마케팅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가 능력이 다른가요? 저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경험의 차이라고 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할 경우에는 또 동일한 임금이 보장된다면 굳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교육비라든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80% 넘잖아요. 우리는 80%. 예. 그러면 실제로는 대학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니면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취업이 보장되고, 안정된 사회생활, 임금이 보장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게 될 거고, 그리고 사교육 무리하게 해가면서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모님 등골을 돌리어도 될 거고, 그렇죠. 또 등록금, 지금 반값 등록금 얘기하죠? 저는 왜 반값입니까? 더 나아가서 등록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할 수도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게 되면 전체 대학에 투자되는 정부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같은 돈을 아니면 조금만 더 보태면 등록금을 다 정부가 우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발상이 바뀔 필요가 있고, 그렇게 돼야만이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훨씬 밝아지고 젊은이들도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우리가 반값 등록금 얘기하고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해요. 예,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집 마련하는데, 저희도 집 마련하는데 거의 아이들 키우면서 다 바쳐왔다고 봐야 되고, 그런 것들한테 우리 인생을 뺏겨서 또 암울하고, 또 내가 해고가 되거나 이러면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또 매달려야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희망이라는 거, 정책으로서 희망을 주는 그런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주는 그런 정책들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 수국골통 뉴라이트 새누리당의 정책이 지금껏 1%를 위했다는 거는, 1%를 위한 정책이었다는 건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위한 정치, 저희 총선 승리방송 나는 유권자에 나오시는 후보님들은 정말 다 사람을 위한 정치,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치도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으십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부지시고 똑똑하시고, 정책적인 면으로서 운동가시지만 정치에 딸리지 않는 이런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정치 초년생이겠지만, 어쨌든 입성을 하셔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뛰어들어서 정치 좀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면접 보신다고 하시니까, 내일 면접이시라고 하시니까, 네, 면접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은평으로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은평이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곳입니다. 아까 장상 후보 이야기도 나왔듯이 구민주당에서 너무너무 잘못해서 이재호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또 요번에 또 나오면, 잘하지 않으면 또 이재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되게 최고의 관심이 가는 은평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은평은 요즘에 뭐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이고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죽음의 조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죽음의 조라고 해요. 예, 뭐 왕의 남자라는 이재호가 네. 있고 저희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6명이 있습니다. 6명. 예, 6명 중에서 여성이 2분입니다. 그래서 여성 15% 의무 공천제를 하게 되면 저희 쪽은 여성에게 갈 가능성도 아주 많은 지역이고요. 또 가장 강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시민운동가 출신 저 최승국도 있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후보와 전호선 후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많지 않은 지역이어서 상당한 산인데 저는 이제 앞에서 처음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이미 제가 국회에 출마 선언을 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한나라당의 그 이재호 후보를 앞서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이 너무나 많은 실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난번 장상 후보에게 죄송하지만 그분과 같이 좀 정말 이제 애매한 상황에 공천만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재밌게 봐줘야 될 부분들은 은평 사람들은 두 가지를 원해요. 하나는 이재호를 꺾을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럴 사람으로 문국현을 선택했는데 이제 뭐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웃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보궐선거에서 이재호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뒤질 수밖에 없는 장상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다시 이재호를 복원시켜주는 결과가 됐죠. 네,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내부 인사들이 계속 낙하산 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이재호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오는데 두 번째 조건은 지역 출신이면 좋겠다. 더 이상 네.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왔고 지역에서 운동해왔고 지역에서 정치해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꼭 공천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이재호를 꺾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역에 나와 있는 이제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6명이 있고 그리고 여성 2명, 남성 4명이 있는데 5분은 기존의 민주당 내에 있는 정치인이고 저는 이제 시민운동, 환경운동을 해왔던 정치 시민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이제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재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에서 이제 뭐 여론조사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저는 일단은 이제 통과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호선 후보와의 관계, 여기서 이제 천호선 이상규 후보와의 관계에서 우리 촛불 친구들 중에서는 그쪽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조건은 천호선 후보보다 훨씬 더 명분 있는 후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념적으로나 가치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역에 나와 있는 6명 후보 중에서 가장 명분 있고 참신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가 아닌 다른 후보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호선이나 이상규 후보한테 공천을 양보할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은평 주민들께서 어차피 지금 민주통합당 내에서 자체 컷오프하고 또 경선을 하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2명 안에 들어가서 경선을 했다. 그러면 누가 최종 민주통합당 후보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전호선 일단 민주통합당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전호선이나 이상규 후보보다 훨씬 더 신뢰받을 수 있고 참신한 사람 그리고 반드시 이재호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아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하되 후보 선택은 그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은 저는 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사랑하는 은평 주민들께서 미래를 보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놔도 선색이 없는 그런 후보를 잘 좀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은평 제가 저번에 선거 때도 봤는데 따라다녔어요. 현장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보수 지지층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기도 장난 아니고요. 촛불 시민들도 그때 장난 아니어서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호가 참 머리가 좋은 게요. 엎드릴 때 확 엎드려요. 와,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도 사람들 손 평소에도 자꾸 돌아다니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정말 불리할 때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본인 혼자서 하겠다고 본인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은평 주민들한테는 또 새롭게 다가갔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재호를 꺾을 수 있는 명분, 그리고 통합진보당과의 또 연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으신 후보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있는 게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예, 저도 안타까워서 처음에 이상규 후보와 전선 후보한테 예. 다 나오지 말고 여기는 이렇게 시민운동가 출신 소리 많지 않아요. 양천을에 나오는 이영선 선배,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역에 몇 분 계신데 굳이 우리끼리 싸워서 이게 떨어지면 안타까우니까 좀 제발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냥 굳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셋 중에 한 명 반이 이제 그렇게 돼갈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깝지만 뭐 선의 경쟁을 해봐야죠. 네. 그리고 또 민주통합당의 또 여자 후보 2명 중에 네. 또 유리하신 분이 이미경? 아니요, 이미경 씨는 갑 후보고요. 평어에는 이제 네. 고연호 후보와 송미화 후보가 있는데, 송미화 후보. 네,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본인들이 뭐 이미 공천을 받아놨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본인들은 뭐 그렇게 이제 선거 전략을 짜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제가 옆에서 많이 봤고 진실성을 가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최승국 후보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환경운동 하다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거고, 원전 문제나 4대강 문제, 그리고 민심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제 진정성이고 진심이고,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통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은평 주민들 어때요, 반응이요? 지금 아침에 출근 인사하고 2시간 지하철에서 출근 인사하시고 또 여기 가서 만나시고 저희 가서 만나시고 또 저녁에 또 모임하시다가 또 저녁에 또 퇴근 인사하시고 정말 그 스케줄이 빡빡하실 텐데 그거 어떻게 다 소화하시고 5kg나 빠지셨다는데 은평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주민들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인지도가 낮아서 고전을 했죠. 저는 제 인지도가 그렇게 낮은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천안함 때도 천안함 때 MBC, KBS, SBS 모든 방송에 메인 뉴스에 다 나왔거든요. 네. 그때 끌려가는 장면, 그다음에 촛불 관련해 기자회견 할 때도 그렇고 4대강 하면서 TV와 신문 뉴스에 참 많이 나왔는데 여기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지역에서 정치한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인지도가 낮아서 고전을 좀 했죠. 근데 뭐 1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평에서 찾는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왔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이렇게 함께 변하지 않고 그 시민운동 해왔던 마음을 변하지 않고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존에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겠다고 찾아오고 있고, 또 지인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해서, 지금은 참 이제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제 손 꼭 잡아주시고, 정말 박원순 시장 잘 뽑았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달라진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 최승국 후보가 박원순 시장 후보 때, 조직위원장을 했다면 똑같이 박원순 시장만큼 아니면 더 젊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은평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사람 하나 바뀌니까 시장 하나 바뀌니까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고 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정치를 해야겠구나. 또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정말 이분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은평에 아시나요? 재개발로 인해서 몇 년 전에 그쪽에서 사시던 주민들이 결국 내 집 갖고 허름하더라도 내 집을 갖고 잘 먹고 잘 사셨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쫓겨났고 그리고 돈을 더 보태야지만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내 집 뺏기고 외곽으로 가셔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관한 시사 프로그램도 많이 지금 하고 좀 지나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은평에 재개발 이루고 또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의 층이 또 젊은 층이 또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평이 또 젊어지고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은평의 지금 지역구가 그쪽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이제 뉴타운 지역인데 진관동입니다. 그게 저희 지역구고요. 저희 지역구를 한번 읊어보면 이제 불광 1동, 2동, 가련 1동, 2동,
그다음에 역촌동, 대조동, 구산동, 진관동 해서 총 8개 동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다른 7개 동은 기존 흐름이 있는 좀 오래되고 그 지역 사람들도 참 뭐 20년, 30년 살았던, 많게는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고, 진관동, 뉴타운 쪽은 말씀하신 대로 좀 젊은 층이거나 지식인층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때 보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이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이렇게 아파트 안에 있고, 출퇴근하고 나면은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데, 그래도 박 시장 선거 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희망이 있구나라고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기존 지역도 은평은 좀 가난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2번째로 낮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투표율도 낮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많은 지역인데, 그래도 박원순 시장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평균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렇게 본다면 정치의식이 상당히 깨어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이재호 의원께서 워낙 열심히 다녀가지고 고정 지지표가 한 35%는 있어요. 죽어듣게 나도 30%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60에서 70%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이 만약에 야당이 잘 못한다면 이제 지금 여당 이재호 후보에게 표가 더 나올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저희가 표가 더 나올 텐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99%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새누리당이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그동안 정말 엄청 누리고 해먹었는데 뭘 또 누리겠다고 이름까지 바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빨간색 넣어서요? 예. 그 엉덩이에 빨간색 넣었다고 정말 지금 트윗에 패러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머리당, 새비리당, 비서당, 기타 등등해서 완전히 천연색색의 그런 별명들도 늘어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공당의 후보로서 또 이렇게 좀 저속적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재호가 왕의 남자라고 해도 어차피 이명박은 지금 갈 때까지 갔고, 이재호라는 이 왕의 남자가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그 각오를 하고 나올 텐데,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또 특히 아시다시피 변절자잖아요. 민족운동, 민중당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독재 정권과 싸우던 사람이 그 독재 정권에 들어가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왕의 남자까지 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채승구 후보님이 진실성을 갖고 더 많이 하셔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정책 입문하셔서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까 그 정책들을 조금 맛배기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나는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나는 정책 꼭 들어가야 된다. 라는 깔때기 좀 해주시죠?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구긴 하지만 지역일보다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이유가 원전 문제,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민주통합당이 내걸고 있는 원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그런 정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대강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끝나지 않았고요. 복원도 어렵다고 하던데. 근데 그거는 이미 유럽이나 다른 지역을 선진국을 본다면 과거 운하를 흘러내고 다시 복원을 하는데요. 그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듭니다. 4대강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1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재 만들어 놓은 16개 댐을 허무는 데는 5천억이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이제 그 볼을 트고 댐의 물을 터내고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회복시켜 나간다면 많지 않은 예산으로 4대강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역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들어가면 이제 은평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진관동은 뉴타운이니까 조금 다른 특성입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이제 연신내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에
상권들이 많이 죽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역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특히 불광동 일대를 가보면 과거에 불광동 먹자골목, 불광 대조시장들이 되게 활발했는데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지금 불광동 녹본동 경계에 있는 국립보건원 자리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건원 식약청이 나가면서 비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비진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곳을 정말 지역 산권과 지역 경제와 연결시켜서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고 시민들이 뛰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를 만든다면 저는 은평 지역이 대한민국 어디를 내놔도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불광동을 중심으로 해서 낙후되어 있는 이런 지역 상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은 뭐 여기다가 호텔을 짓겠다, 뭐 학교를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만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 반드시 여기가 들어왔을 때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공간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은평의 경제는 어려움이 계속될 거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뭐 저나 이제 박원순 시장이 함께 꿈꾸고 있는 건데 마을 만들기 잘 아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미 은평에 있는 지역 사회 단체들이 이런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슬로건을 만드는 게 삶이 살아나는 마을 공동체를 세웁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그 지역 안에 가면 우리 삶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삶은 없고 그냥 잠자리 베드톤이 되어버렸는데 말 그대로 하수톤이 된 거는 마찬가지죠. 그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어울림 문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이웃과 이렇게 그 연대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제 공약의 핵심이 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듣고 말하자면 경청인 거죠. 그리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심부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같은 얘기를 한 발 더 나간다면 만약에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미 FTA 비준을 만약에 그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유권자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폐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비준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비준도 못하고. 그리고 사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구 사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사대강 예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면 저는 사대강 예산은 반드시 삭감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 당근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핵심은 주요한 국가의 결정을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뽑아준 은평 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 그렇게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삶의 질이 풍족해지고 갈등도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생태계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박원순 시장이 해왔던 방식이고 저 최승국이 해야 될 방식이고 앞으로 19대 국회에 들어갈 대한민국 새로운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저 최승국이 앞장서서 해보겠습니다. 네. 마을 공동체 얘기하니까 마포에서는 성미산 공동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생협 활동도 활발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거 지역이 거기서 따뜻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공간보다는 내가 일자리를 서울로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로 일자리를 가고 집은 정말 잠자리만 자는 그런 게 아닌 거기에서 소비하고 생산하고 아이들도 같이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옛날에 낭만이 뛰어놀던 자연 속에서 거기서만 정서도 느끼듯이 그런 거를 요새 맞춰서 그러니까 옛날이 아닌 현대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뭐 조금만 보태도 시간이 된다면 은평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 하면 생민사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뭐 홍성 지역에서도 그런 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녹색연합에서 제가 있던 녹색연합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이제 그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고 많은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은 제가 있는 은평 지역에도 승민산 못지않게 이제 마을공동체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은평의 두레생협도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최근에는 가장 모범적인 의료생협도 만들어졌어요. 그 은평 지역에 의료생협, 의료생협, 예. 그건 또 뭔가요? 그거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생활활동조합을 의료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병원에 가거나 치료하거나 검진을 하는 부분들을 이게 조합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의사를 두고 병원을 만들어서 치료하는데 주로 이제 예방적인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춤바람이라고 제 집사람이 춤바람이라 모임에 나가는데 춤바람을 내니까 바람이 나는 게 아니라 신나게 춤을 추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건강 체크하고 그다음에 걷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협동조합이 있다는 그게 의료생협인데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조금만 지원한다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가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지자체장이 된다면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싹이 죽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공약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갖는 저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제도적 정치를 만들고 지원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 들어가는 이런 것만 얘기하면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희망과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만 해도 벌써 숨이 트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데서 살고 싶고 그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우리 인간들이 자연도 존중하고 우리도 혜택을 보면 그런 생활 그리고 마을 사람들끼리 또 행복하게 잘 사는 서로서로 잘 사는 그런 마을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숨이 튀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하도 너무너무 눈만 뜨면 일 벌어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막느라고 바쁘고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당한 이 정부에서 결국은 한미 FTA라는 외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것까지 겪으면서 굉장히 고마운 게 이런 분들이 정치에 나가시고 정치가 바뀔 수 있게 되고 또 외국노의 정체와 그리고 뉴라이트의 정체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형태도 너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을 보는 때 그 사람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온 과거까지도 막 따지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저도 현장에서 많은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되게 똑똑하셨어요. 말씀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이 최승구 후보님께서 이제 정치에 나오신다고 해서 저도 이런 세상이 왔구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아쉬운 것이 너무나 많은 좋은 후보님들이 그 한 곳에 몰리는 거 정말 안 되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 죽음의 조라고 하는 은평을에 또 나오시게 됐네요. 저는 꼭 잘 되셔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행복한 마을 그리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빌게요. 내일 면접 잘 보시고 또 낙권연대 또 남아있으니까 그 고비고비 잘 넘기시고 저랑 같이 국회에서 만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이렇게 마무리 얘기를 좀 해야겠죠. 마무리 얘기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유통합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저와 같이 좀 괜찮은 후보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경선인단에 참여해서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부터 29일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1688에 2000번 전화하셔서 등록하시고 꼭 좀 나중에 투표할 때 되면 투표해 주시고요. 또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후회하시면 과거 같이 엉뚱한 후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좋은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서 승리하게 만들려면 좋은 후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행히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은평 주민들이 후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1688에 2000번을 전화하셔서
등록하시고 나중에 본선 경선 과정에서 제가 이제 최종 이제 경선에 나가면 저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인사는 제 슬로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슬로건과 지금 만드는 슬로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지금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런 은평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정말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정말 어떤 정치가 좋을까? 정말 정치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고 그냥 생활 자체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였고요. 지금은 제가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 슬로건이 이런 겁니다. 당신이 꿈꾸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당신이 꿈꾸는. 예. 당신이 꿈에 그린 정치, 최승국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린은 꿈의 그림도 되고 그린의 녹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꿈에 상상해왔던,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는 이 그린 정치를 제가 우리 유권자들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시고, 또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등록하셔서 최승국에게 힘이 되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국회에서 제가 약속해드렸던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승국 후보님, 은평을에서 나오시는 최승국 후보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진짜 시간이 빨리빨리 시작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10시가 다 되어시고 내일은 또 면접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승국 후보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좋은 정치로 나가셔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꼭 펼치시기를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뭐라고요? 했나요? 예, 나중에 제 방으로 해드릴게요. 최승국 후보님의 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운동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고요. 또 박원순 시장님하고 함께 정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를 바꾸기를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평 국민들과 함께 원평에서 새로운 시민정치 혁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꼭 지지해 주십시오. 한번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가 많이 안 좋죠. 예. 참, 설 대목에 많이 되셨어야 되는데. 상처가 너무 많아요. 예. 사람들이 웃음을 잃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웃음을 찾아주는 정치를 해야겠다. 사람들이 생활을 좀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많이 바꿔왔다고 자부를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안 되는 게 있어요. 정치를 바꿔달라는 요구 참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정치하던 사람들은 그걸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되게 기득권만 찾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아직까지 시민운동에 대한 애정이 참 많지만 그래도 좀 새롭게 그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되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실을 향해님, 갬봉님 수고하셨습니다. 5577님, 최승국 화이팅! 눈앞에 이득을 구하려다 모두 잃어버리는 동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기를. 예, 녹화도 밀렸네. 아까도 어떤 분이 또 올려주신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라서 한 번 더 말하고 끝나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기본을 무시하고 작은 이익을 쫓아가는 점점점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최성구 후보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면접 잘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뵈었다 제가.